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게 정말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훌륭하게 시킬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움이 없어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일단 아이들이요, 전 세계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머리가 최고 좋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다? 다 인정합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좋지 않고요, 독일이 좋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죠? 공부도 오래 합니다. 그죠? 우리 7살 아이들이요, 어머니들이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것 좀 한번 시켜봐야지 해도요, 시간표가 안 나와요. 수영하랴, 피아노 학원 다니랴, 영어 학원 다니랴, 발레,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끼어져 있어서요,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잠자는 시간까지요. 좋은 거 뭐가 있으면 뭐 시간이 나야지 가르치죠. 그죠?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3이 됐을 때, 대학 졸업했을 때 결과를 보면 핀란드한테 뒤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핀란드는요, 고3이 됐을 때요, 너 이번 여름방학에 뭐 할 거니? 그러면 가족끼리 여행 갈 계획을 세운대요.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요, 꿈속에서도 이 생각 못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부모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어요. 엄마들이. 엄마들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뭐 작정을 했나요? 우리 아이 자녀 교육 망치려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를 현혹시키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들이요, 이 내신 성적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내신 성적.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저 성적이요, 여러분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늘 95점 100점만 맞았어요.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 또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어요. 중3 때까지 막 95점 이상 97점 98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을 딱 가더니 80점 75점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또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너무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뭐 65점 70점 80점 이렇게 맞았어요. 고1 가더니 95점 90점 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더 좋은가요? 당연히 둘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거꾸로 합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봐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우리 아이가 90점 이상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90점, 95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연대, 고대, 서울대, 스카이대를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점수 잘 받으면 농경시대 때는요, 보였어요. 지금은 농경시대가 아닙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95점 100점을 맞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경기도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에 가면 쌍령동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도 아닙니다. 쌍령 고개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 앞인데요, 거기에 있는 학원에요, 초등학교 학생이 6학년만 거의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의 15명 이상의 아이가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좀 교육 좀 잘 시킨다는 동네에 가면요, 반평균 수학 점수가요 93점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90점 좀 맞았다고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게 보이나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1 됐을 때 한번 보자고요. 중1. 6학년 때는 이랬다고 치고 중1이 됐어요. 6학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이렇게 나오다가 중학교 1학년 5월달이 돼서 시험을 보면 6학년 때 90점 이상 맞던 아이가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 10명 중에 몇 명이 90점 이상을 유지할까요? 대략 한 3, 4명 정도 유지합니다. 그죠? 그러면 6, 7명은 이미 중1 때 멀어져 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잘했던 아이가 불과 6개월 전에 중1 때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적을 잘 나오게 하는 거는요. 문제만 풀으면 됩니다. 문제만. 근데 문제풀이를 하면 중등부에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양이 늘어납니다. 봐보세요. 초등학교에는 문제가 이만큼이었어요. 중등부면 문제가 이만큼 늘어나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해왔는데 이 문제의 양을 극복을 못해서 중1 때도 이미 멀어집니다. 근데 일단 중1 때 90점 맞았다? 95점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중3 될 때까지 거의 점수를 유지할 확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중1 때 잘하면 중3 때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요한 거는 고1입니다. 고1. 자, 우리 아이가 고1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70에서 80%가 수학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왜 포기할까요, 그런데? 이게 바로 초등학교 때는 문제량이 이만큼밖에 안 됐죠? 중등부는 이렇게 됐죠? 고등부에 가면 문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개념이라는 게요. 복잡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은 뭐냐? 고1 수학의 핵심은 방정식과 함수입니다. 이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개념이요.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중등부에서 배웠던 방정식하고 함수 개념이 가슴속에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안 풀어본 문제가 시험지에 버글버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잘 나오던 아이도 고1이 되면 평균 점수가 45점에서 50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고1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가슴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자녀 교육을 시키면 고1 돼서 70에서 80%는 헤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게요. 초등학교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제만 풀어서 점수만 잘 받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보시죠. 그렇게 되려면 실력을 올려야 돼요. 실력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최소한 중3 개념이 끝나 있어야 됩니다. 초6 때 중3 개념.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중3 개념이 끝난 아이들 중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는 나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95% 이상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겁니다. 그러면 초6 때 중3 개념을 끝난다는 게 쉬운 건가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거가 되는 거는요. 영재급으로 태어나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만 초6 때 중3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아이들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도요. 우리 동네는 인재가 없어서 못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저희는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초6 때 중3 실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법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초육 때 중3 실력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순서 중에서도요, 사칙연산이라는 것과 사칙연산, 분수, 방정식, 서술형 문제로 진행하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칙연산의 개념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성이 됩니다. 분수의 개념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완성이 됩니다. 방정식 개념은 중학교 1학년 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서술형. 이 서술형 문제는요, 시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계속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서술형 문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에 나왔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아이는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바로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인은 사칙연산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럼 사칙연산을 어떻게 배우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문제를 풀어서 정확하고 빠른 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칙연산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술형 문제는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칙연산은요, 재미있게 문제는 적게 풀고 머리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의 사칙연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렇게 시키는 데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사칙연산에 있냐? 사칙연산에도 개념이 버글버글하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5살 난 영재 아이는요, 더하기 빼기를 스스로 익히고 곱하기까지 잘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최석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석원이한테 물었습니다. 석원아, 7 곱하기 8이 얼마니? 그랬더니 석원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요, 7을 8번 더하면 되잖아요. 저는 실제로 7을 8번 더하는 줄 알았어요. 7을 3번 더하더니 답을 구해내는 거예요. 7 더하기 7은요, 14고요. 14에다가 14를 더해서 28이고요. 28에다 28을 더하니까 56이에요. 석원이가요, 몇 살이라고요? 5살이라 그랬습니다. 5살. 이 아이가요, 7 곱하기 8을 구구단을 외워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5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익혔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과외를 받았나요? 학원을 다녔나요? 아닙니다. 태어난 영재는 스스로 공통점을 뽑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엄마 아빠 계산하는 거 보고, 텔레비전 보고, 형아가 하는 걸 보고서, 아, 곱하기는 같은 수 더하기구나. 곱하기의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의 개념. 곱하기 개념만 알아요? 배수라는 말의 개념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배수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저도 그런 말 모르는데요. 말 뜻은 모르는데 개념의 의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봐보실까요? 사칙연산은요, 곱셈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구구단을 배우면서 개념을 배웁니다. 배수라는 말의 개념은 분수를 할 때 배웁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수, 약수라는 말의 개념을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개념을 알고 있어요. 평범한 아이는 가르쳐줘도 잊어버립니다. 영재는 이미 배우지도 않은 개념을 가슴속에 저장시켜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 평범한 2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아이들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겠죠? 2 곱하기 1은 2다. 9 곱하기 9는 9, 9, 81. 이렇게 해서 이걸 외운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외웠어요. 외운 아이한테 7 곱하기 8이 뭐니라고 물으면 애가 뭐라고 그럴까요? 7, 8에 56 나오나요? 천만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7, 1은 7, 7, 24, 7, 3, 21.
순서가 돼야지 7, 8에 56 이러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외웠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자, 12 곱하기 3이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구구단 막 외운 아이가. 3개월 만에 외웠든 일주일 만에 외웠든 이제 막 외웠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그거 안 외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5살 영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재는 뭐라 할까요? 12 곱하기 3? 그거요. 12를요. 3번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36이에요. 이 의미가 뭐죠? 개념입니다. 개념. 태어나서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문제인데도 해결을 하는 능력은 곱하기의 개념이 같은 수 더하기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 개념의 뜻을 알고 있는 아이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어도 해결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가요. 바로 사칙연산, 분수, 방정식, 서술형까지 연결되는 이 개념을요. 평범한 아이도 가슴에 저장만 하고 있다면 쉽게 수학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렇게 개념으로 수학을 접근시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시키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은요, 결국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그죠? 분수에서 이제 소수라는 것도 배우고요. 방정식에 와서 중1 때 배우는 건데 아이가 익혔다고 치면 서술형 문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과 과정을 보면 자, 여기가 0입니다. 1, 2, 3 이제 천의 범위까지 갔다고 치면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요. 1, 2, 3 딱딱 떨어지는 자연수의 범위 속에서 사칙연산의 개념을 완성합니다. 4학년 때는 뭐 할까요? 4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천의 범위에서 사칙연산의 개념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성했다면 4학년 때는 이제 만, 억, 조 범위 내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 시간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개념만 명확히 되어 있다면 4학년의 것은 문제를 조금만 연습하고 빨리 분수, 5학년 때 배우는 배수, 약수, 통분, 약분 개념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요 사칙연산이요. 10개월이면 끝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했을 때 빠른 아이는 6개월에도 끝납니다. 7살짜리 아이 기준으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사칙연산이 개념이 끝난 아이는 분수의 개념을 10개월에서 6개월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 개념은 4개월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 사칙연산부터 시작해서 방정식까지 연결되는 이 구조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다는 겁니다. 영재인 아이들은 안 배워도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평범한 아이들은 이걸 빨리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서술형 문제 3학년 때 끝났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때의 서술형 문제는 쉬워지는 거고요. 2학년 때 끝났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의 서술형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것 때문에 방정식의 개념은 빨리 끝내주는 거가 좋습니다. 저희가요. 방정식 개념을 정말로 명쾌하게 빠르게 쉽게 끝내주는 비법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1, 2, 3, 1000까지 범위를 3학년 때 배웠다면 5학년 때는 이제 이런 거 배우겠죠? 여기 0.5, 0.1, 여기 1.5, 여기 뭐 2.1, 뭐 2.5 수없이 많은 수들이 여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5학년 때 대해서야 비로소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분수와 소수라는 이름으로 배워나갑니다. 그러면 6학년 때는 뭐 할까요? 5학년 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완성됐다면 6학년 때는 6과 2분의 1, 7과 3분의 1 빼기 4와 4분의 3 곱하기 0.25 뭐 이런 수들의 범위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결국 뭐죠? 6학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1 때 개념을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중1에 양수, 음수, 문자와 식의 개념까지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느 학원을 다녀도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6학년 내내 0보다 큰 양수 범위의 사칙연산만 해왔습니다. 6학년 10월 달이나 11월 달 돼야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한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배워서 한 5, 6개월 연습을 하고 중1 5월 달에 중간고사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부호에서 헷갈려서요. 잘하는 친구들은 살아남지만 60에서 50%에 가까운 아이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이미 중1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도 전에 수학을 포기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죠? 방정식 개념을 빨리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저희 회사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사칙연산만 명확하게 개념이 박혀 있다면 방정식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빠르게 익힐 수 있는 교재와 교수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방정식을 익히고 나면 서술형 문제가 즐거워집니다. 한번 봐보세요. 서술형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나이는 37살입니다. 5년 지나면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것도요. 원래대로 하면 아들의 나이가 5살이라면 10살이라면 7살이라면 9살이라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서술형 문제를 내는 건데 평범한 아이들은 방정식 개념이 없으면 바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37살입니다. 5년 지나면 아버지 나이는 아들의 3배라고 합니다. 지금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아이들은 힘겨워합니다. 식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외우다시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만하다. 다음날 학원에 오면 이제 살짝 바꾸죠? 아버지의 나이를 엄마의 나이로 바꿉니다. 엄마의 나이는 42살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죠? 바로 또 포기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야, 어저께 아빠의 나이 했잖아. 왜 엄마의 나이는 못해? 그러면 아이가 뭐래요? 나는 아빠의 나이는 풀겠는데 엄마의 나이는 못 풀겠어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개념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문제만 풀어서 나가는 아이는 결국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조금만 변형되는 문제라도 계속 풀어봐야 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가려면 방정식 개념까지를 짧은 시간에 빨리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가 최고입니다. 저희가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 어머니들은 또 그래요. 우리 아이는요, 수화식은 잘하는데 도형이 너무 약해요. 그래요. 도형? 좀 어려운 게 뭐 있죠?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공식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러고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옵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밭이 있습니다. 윗변의 길이는 모릅니다. 아랫변은 윗변의 3배입니다. 높이는 50m, 넓이는 2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면 너무 넓은가요? 한 100km만 할까요? 100km라고 하면 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요. 이것은 문제는 모습은 사다리꼴 모양의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정식 문제입니다. 방정식 개념을 모르면 윗변의 길이 네모,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의 3배, x 더하기 3x, 4x, x를 남기고 4를 이항을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합니다. 식을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외워서 식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식을 전개하고 분해하고 결합해서 x값을 구해내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결국 방정식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서술형 문제를 접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많이 풀게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점수가 나오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1 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으로 가서 개념만 진행을 시키면 10개월, 4개월이면 됩니다. 그죠? 초등학교 4학년 때만 이 방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해도 초6 때 중3 개념을 끝내주는 거는 저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중3 때는 최소한 고2, 고3의 개념까지 끝내서 고2를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됩니다. 요게요, 우리 회사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평범한 아이들은 6학년 때 중3 개념을 끝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중3 개념을 끝내 있지가 않으면 고1 가서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개념으로 아이를 수학을 접근시켜 주겠다는 생각을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등학교 가서 수학 때문에 자녀 교육을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요, 고1 돼서 언어는 1등급, 그리고 국어도 1등급, 사탐도 1등급 맞는데 수학만 3등급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러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잘못 시켜서 그래요. 사칙연산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잘 깨워지면 수학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정말로 수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적도 나오고 실력도 향상되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 부분만 충분히 신경을 쓰시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실력을 올려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냐? 맞습니다. 여기까지 되는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핀란드 얘기를 했는데요. 핀란드의 고3 아이는 여름방학에 뭐 한다고요? 가족끼리 여행을 간대요. 그런데 그런 게 왜 나올까요? 바로 핀란드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요, 성적이 아니에요. 적성과 소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적성과 소질을 찾기 위한 책 읽기 과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력이 수학 부분에서 딱 이루어지고 나면 성적을 올려주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 적성과 소질을 찾아줄 수 있는 책 읽기 과정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서 그 자녀가 행복지수가 넘치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꿈 같은 일이겠지만 개념을 가지고 실력이 있는 학생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저희가 읽기 과정을 정말로 재미있게 하고 아이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줄 수 있는 책 읽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뵐 날이 있을 겁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학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